남편 먼저 보낸 후 꿋꿋하게 김밥 팔아 아들을 열심히 키워낸 60대 여자입니다. 지금은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잠시 쉬면서 취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싸서 역 앞에 나가 장사를 하곤 했네요. 힘든 것도 모르고 그냥 습관처럼 하다 보니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어요. 제대로 할 줄 아는 기술이라고는 김밥 마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보다는 푼돈이라도 벌자 싶은 마음에 시작한 건데 나중에는 매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그분들과 정이 들었는지 관두기 어렵더라고요. 근방에 김밥집이 없었고 나름 맛있는 걸로 유명했기 때문에 장사도 꽤 잘 되는 편이었어요. 직장인들 출근 시간에 바짝 팔고 오후에는 소일거리로 식당 일도 하며 부지런히 돈을 벌어 아들 대학 등록금까지 제가 다 대줬네요. 여기까지는 나름 만족하며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 성향 자체가 워낙 욕심도 없었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편이 아니라서 딱히 가진 걸 내세우며 살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미워한 적도 별로 없었는데 살면서 딱 한 번 사람을 미워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며느리였죠. 제 아들과 연애를 하며 소개받았을 땐 분명 착하고 괜찮아 보였는데 결혼 후에 조금씩 낯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참고로 제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며느리는 그 회사에 잠시 일하고 있었던 계약직이었어요. 사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며느리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고 임신할 때까지만 다니다가 애 낳으면 본격적으로 전업주부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둘의 인생이니 앞으로의 계획은 둘이 알아서 하라고 했죠. 여태껏 살면서 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나는 네가 사회생활을 하기 전까지 엄마의 의무를 할 테니 그 이후의 인생은 너가 알아서 살거라. 결혼을 해도 네 선택이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도 네 선택이다. 이렇게 가르치며 살았어요.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게 안타깝긴 했지만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엄하게 키운 부분도 있었네요. 며느리 또한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 제가 존중해줘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했어요. 부딪히는 부분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며느리의 언행 하나하나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영양제 뒤에 복용법이 영어로 써져 있길래 대충 해석했더니 며느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 어머님, 영어도 읽을 줄 아세요? 아, 간단한 거니까. 그럼 이것도 읽을 줄 아세요? 잘은 못해. 영어는 언제 배우셨어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나도 학교 다니면서 조금씩 배웠지. 정말요? 어머님이 영어를 읽을 줄 아시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요즘에 간판이 죄다 영어인데 이 정도는 할 줄 알지. 저희 부모님은 대학까지 나오셔서 영어를 잘하신다고 치지만 어머님은 배울 기회가 없으셨을 텐데. 며느리는 제가 당연히 영어를 하나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옛날 사람이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니 어쩌면 자연스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걸 굳이 제 앞에서 드러낼 필요는 없지 않나요? 솔직히 조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어쩌다 한 번씩 기분 상하게 하는 건 넘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만날 때마다 은근하게 저를 무시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어머님, 매일 김밥 냄새 맡으면 지겹지 않으세요? 지겹지. 그런데 왜 이렇게 고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 책상에 앉아 자판기 두드리며 돈 버는 사람이 있는 거고 나같이 김밥 만들어 파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 억울하진 않으세요? 뭐가? 어머님 인생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시간을 김밥만 말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건 너도 마찬가지 아니니? 일하는 사람들 다 일하다가 끝나는 거지.
저는 그래도 사무직이잖아요. 회의도 하고 미팅도 하고 어쩔 땐 동료들이랑 커피도 마시고 인생이 꽤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늘 반복된 삶인 것 같아서요. 나도 나름대로 재밌어서 하는 일이야. 그러시구나. 어머님이 행복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 연세도 있으신데 새벽에 나가서 김밥 하시는 거 힘들진 않으세요? 이제는 좀 쉬실 때도 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혹시 돈 때문에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 노후 자금 열심히 벌어서 너희한테 피 안 주려고 한다. 근데요, 이건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김밥 팔면 하루에 얼마 정도 벌어요? 왜? 너도 같이 팔게? 가끔 지나가다 김밥 파는 아줌마들 보면 한가득 쌓아놓긴 하는데 잘 안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한 줄에 2,000원, 3,000원 이렇게 팔아서 뭐가 남나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팔다가 남으면 그거 처리하는 것도 힘들 것 같던데.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김밥 팔면서 남한테 피해 준 적 한 번도 없고 이거 하나로 아들 성인 될 때까지 먹여 살렸어. 그럼 대출금도 없으신 거예요? 지금 사시는 집은 전세는 아니죠? 언제 매매하신 거예요? 결국 며느리가 궁금한 건 저의 재산 상황이더라고요. 고작 몇천 원 하는 김밥을 팔아 자식까지 키웠다는 걸 너무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가뜩이나 자주 만나지도 않는 며느리와 괜히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말을 쉽게 하는 편이라 기분이 상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말도 걸어주고 살갑게 대해주었던 편이라 시간이 지나면 서로에 대해 더 잘 알아가겠지 싶어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항상 김밥을 파는 곳이 정해져 있었어요. 직장과 같은 곳이었죠. 그날도 늘 일어나던 시간에 일어나 재료를 다듬고 김밥을 말아 역 앞에서 김밥을 팔고 있었는데 정말 우연히도 며느리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역으로 걸어 나오는데 옆에 동료로 보이는 여자가 함께 있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제가 먼저 이름을 불렀네요. 소민아, 어디 가니? 이름을 부르자 며느리는 순간적으로 제가 있는 곳을 쳐다봤어요. 그렇게 한 3초 정도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을 흔들려고 하던 찰나 며느리는 다시 눈을 돌리더니 저를 피해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고 아는 체도 안 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졸지에 민망한 상황이 되고 말았죠. 나를 보지 못한 건가 싶기도 했는데 분명 눈이 마주쳤잖아요. 와서 인사는 못하더라도 대놓고 피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집에 돌아와 아무리 며느리 편에서 생각해보려고 해도 기분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결국 김밥 팔고 있는 시어머니가 부끄러워서 도망간 게 되잖아요. 저희 아들은 살면서 단 한 번도 저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엄마 고생한다고 친구들 데려와서 남은 김밥을 싹 쓸어 가던 애였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고 창피해하니 순간 너무 화가 나고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안 받는 거예요. 화가 나는 마음에 계속 전화를 걸었더니 결국 받더라고요. 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지금 회의 중이라 바빠서요. 급한 일 아니시면 나중에 전화하시면 안 될까요? 너 아까 나 봤지? 네? 땡땡역에서 나 봤잖아. 근데 왜 인사도 안 하고 가니? 땡땡역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머님 본 적이 없는데요? 너 오늘 남색 정장 입고 땡땡역 지나갔잖아. 여자 한 명이랑 같이. 이래도 거짓말 할 거야? 아까 잠시 외근 갈 일이 있어서 땡땡역 간 적 있긴 한데요. 어머님인 줄 몰랐어요. 너 내가 거기서 일하는 거 알았잖아.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료랑 이야기하던 중이라 어머님을 찾아볼 새도 없었고요. 너 나랑 눈까지 마주쳤으면서 내가 손들려고 하니까 불이 나게 피하더라? 어머님, 그것 때문에 업무 중인 저한테 전화까지 하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 중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때 저는 동료랑 같이 있던 중이었고 외근 중이었으니 업무 시간이었던 거잖아요. 그때 어머님이 아는 척을 해버리시면 업무 방해가 되는 거고요. 그 동료랑 친하지도 않은 사이라 서로 소개해주는 것도 민망하잖아요. 솔직히 저도 좀 서운해요. 어머님이 이런 일로 저한테 화를 내실 줄은 몰랐거든요. 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실 줄 알았어요. 인사 한번 하는 게 업무까지 방해될 일이니? 인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저 나름대로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고 위치도 있는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거기서 저한테 아는 척을 해버리시면 저는 동료한테 설명을 해야 한다고요. 뭔 설명? 그냥 시어머니라고 하면 되는 거지 뭘 설명까지 필요해? 남편이 대기업 다니는 사람인데 시어머니께서 길거리 김밥 하는 분이라는 게 솔직히 납득하기 힘들잖아요. 어머님은 서운하게 느끼실지 몰라도 제 입장은 그래요. 제 주변 동료들은 시어머니께서 굉장히 고상하고 넉넉한 형편이시라고 알고 있어요. 말은 하지 않아도 다들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김밥 팔고 있는 시어머니가 창피하다는 거잖아. 내가 여태껏 살면서 이런 대접은 처음이라 황당해서 그래. 너라면 이 경우를 그냥 넘길 수 있겠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푸대접을 받는데 내가 화가 안 날 수가 있겠어? 그게 왜 화가 날 일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머님. 네가 날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도 널 이해하지 못하겠어. 김밥 파는 게 뭐가 어때서 도망까지 갈 일이냐 말이야. 내가 도둑질을 했어, 도박을 했어, 강매를 했어. 장사하고 있는 게 그렇게 부끄러울 일이야? 나는 적어도 네가 나한테 사과 정도는 할 줄 알았어. 어머님, 죄송하지만 다음에 얘기하도록 해요. 제가 지금 바빠서요. 너 이번 주말에 집에 좀 와라. 나랑 얘기 좀 해. 네, 일단 끊겠습니다. 그렇게 찝찝한 상태로 통화가 끝났습니다. 결국엔 며느리가 저를 알아보고 일부러 도망간 게 맞았더라고요.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어 생각할수록 괘씸하더라고요. 주말에 저희 집에 오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서운한 부분을 털어놓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주말이 되었는데도 며느리는 저희 집에 오지도 않았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도 쭉 제 연락을 받지 않고 그야말로 무시를 하는 거예요. 마치 작정을 한 듯이 저를 슬금슬금 피하더라고요. 답답했던 저는 아들을 집으로 호출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더라고요. 아들의 입에서 술 냄새가 풍겼어요. 엄마, 미안해. 중간에서 내가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부족해서 그래. 술 마셨니? 그냥 속상해서 좀 마셨어. 마시다 보니까 좀 많이 마셨네. 무슨 일인데 술까지 마셨어. 잘 마시지도 않는 애가. 결혼 생활이 원래 이렇게 힘든 거였나 싶고 이럴 거면 왜 결혼했나 싶어서. 싸웠어? 싸울 때마다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막 내뱉잖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가족 욕하는 건 절대 참을 수가 없어서 나도 같이 소리를 질렀지. 며느리가 무슨 말을 했길래. 김밥 아줌마랑은 연 끊고 살겠대. 뭐라고? 요새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나한테 시비를 걸더라고. 사실 결혼 전부터 좀 마음에 안 들어 하긴 했어.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 다 선생님이셨잖아. 근데 엄마는 김밥 장사하고 있으니까 걱정을 하더라고. 혹시나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을까봐.
그래서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 거야. 나더러 엄마한테 용돈 몰래 보내주고 있는 거 아니냐고 추궁하는데 나중에는 화가 나더라. 우리 엄마 김밥 팔아서 나 대학 등록금까지 싹 다 내준 사람이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그 발언은 너무 무례한 거라고 화냈지.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내 속을 긁잖아. 시댁 갔다 오면 온몸에 김밥 냄새가 배어서 샤워를 아무리 해도 안 없어진다고, 앞으로는 엄마 있는 집에 발도 들이고 싶지 않대.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다고. 이게 사람한테 할 소리야? 그래놓고 얼마 전에 엄마랑 한바탕 했다고 이제 명분도 생겼겠다. 더 이상 엄마랑 교류를 하고 싶지 않대. 나더러 알아서 핑계를 대달라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그만 만나겠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중간에서 잘 말해줄 수가 있겠어. 아들에게 그 말을 전해 듣는데 너무 속이 상해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김밥 냄새가 싫어도 그렇지 김밥 아줌마랑은 연 끊고 살겠다는 말을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냐고요. 그날 아들도 속이 상했는지 집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저희 집에서 잠이 들었고, 저는 그 말을 들은 충격으로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일어난 아들은 아차 싶었는지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내가 어제 술에 취해서 말을 너무 막 전달한 것 같아. 상처 많이 받았지? 소민이랑은 내가 잘 풀어볼게. 오늘 너 퇴근 몇 시에 해? 한 7시. 왜? 퇴근하면 소민이 데리고 우리 집에 좀 와. 소민이까지 데려오라고? 김밥 냄새 나서 오기 싫다고 하거든. 시어머니가 꼭 할 말이 있다고. 오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겠다고 전달해. 무슨 말 하려고? 글쎄 데려오라니까. 도저히 화가 나서 견딜 수 없겠더라고요. 며느리에게 무시받는 시어머니로 살 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꾹꾹 눌러담고 있었던 말을 그날 할 작정이었죠. 그날 밤 아들은 며느리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둘을 앉히고 본론부터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한테 피해준 것도 없고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대가가 고작 이거냐? 내가 어제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기나 해? 좋게 말을 하려고 해도 서운하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 이참에 얘기나 좀 해보자. 소민아, 너는 대체 어떤 시어머니를 원했길래 김밥 하는 아줌마를 거지 취급하는 거니? 내가 너희 결혼할 때 돈도 안 보태주고 가만히 손 놓고 있어서 그게 서운했던 거야? 말을 좀 해봐. 할 말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시어미 가슴 무너지게 해놓고 할 말이 없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어머님은 서운해하실 거잖아요. 괜히 말 꺼냈다가 일만 커지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 김밥 냄새 풀풀 풍기는 누추한 집에 행차까지 해주셨는데 내가 너무 붙잡고 있는 거니? 가뜩이나 바쁜 며느님이신데. 솔직히 이러시는 것도 저한테는 폭력처럼 느껴져요. 뭐? 네가 나한테 한 건 뭔데? 시어머니한테 인사도 안 하고 불이 나게 도망간 건 폭력이 아니고? 그냥 저를 작정하고 혼내고 싶으신 거잖아요.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알아요. 그래, 알긴 아는구나. 며느리한테 무시를 당했는데 어떻게 내가 며느리를 예뻐할 수 있겠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님이 부담스러워요. 말로는 너희끼리 알아서 잘 살아라 하시지만 은근히 저희한테 원하는 게 많으시잖아요. 굳이 이런 계산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결혼할 때 저희 친정에서는 귀한 딸 풍요롭게 살길 원해서 지원도 많이 해주셨는데 어머님은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는 끝이었잖아요. 그리고 은근히 며느리가 알아서 챙겨주길 원하셨잖아요.
노후 준비도 제대로 안 하시고 오로지 저희한테 의지하려고 하시는 거 솔직히 너무 부담이었어요. 아직까지 길거리에서 김밥 팔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모습이 저한테는 숨이 막혔다고요.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내가 너희한테 내 노후를 책임져 달라고 한 적이 있었나? 그런 적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나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 너희는 너희끼리 알아서 살라고 말했을 텐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어도 은근히 압박하셨잖아요. 그리고 노상에서 김밥 파는 거 불법이잖아요.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잡혀가는 거라고요. 그게 제대로 된 장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태롭게 사시는 모습이 며느리 입장으로서는 그리 좋게 보이지 않아요. 넌 나를 여태껏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무시했구나. 너는 내가 어떻게 건물 앞 노상에서 아무런 신고도 받지 않고 김밥을 팔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야 어머님이 이리저리 잘 피해 다니신 거겠죠? 사람들이 불쌍해서 신고를 안 한 걸 수도 있고요. 우리 바깥 양반이 참 현명했어. 절대 자식한테 가지고 있는 걸 드러내지 말라고 하더니 결국엔 그 말이 다 맞았네. 너 내가 노후 준비를 위해 김밥을 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아닌가요? 돈이 아쉬우면 김밥을 팔지 않았겠지. 그거 재료값 합하면 적자나 마찬가지인데 많이 팔아봐야 겨우 용돈값이야. 근데 김밥 장사는 왜 하시는 건데요? 원래 하던 거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내가 김밥 파는 곳에 있는 건물, 그거 내 명이란다. 네? 무슨 그런 농담을 하세요? 그게 말이 돼요? 그 건물은 밭간 양반이 저에게 유일하게 남기고 간 재산이었어요. 아들이 알면 노력이라는 값진 가치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며 결혼할 때까지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죠. 젊은 시절 잠도 못 자고 일만 하면서 구두쇠처럼 한 푼 두 푼 모아서 겨우 건물 주인이 되었는데 허무하게 가버리고 말았고, 저는 그 양반의 피와 땀으로 일군 건물인데 그걸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하나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물려줄 때 허름한 건물 그럴싸하게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물려주고 싶었어요. 흥청망청 써버리면 사라질 것 같아서 제 생활비는 김밥을 판 돈으로 충당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나중에 아들에게 상속해줄 생각을 하면 행복했습니다. 김밥을 팔기 시작한 것도 처음에는 건물에 새들어 장사하는 분들에게 김밥을 만들어서 하나씩 나눠주곤 했는데 그분들이 김밥이 너무 맛있다고, 팔면 대박 날 것 같다고 한번 장사를 해보시라고 권유하셔서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그게 오랫동안 이어질 줄은 몰랐죠. 가만히 있기 싫고 움직이는 걸 좋아해서 이것저것 재료를 사고 김밥을 말고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느새 익숙해져서 힘든 줄 몰랐네요. 하지만 이제 와서 며느리에게 이런 취급을 받는 걸 보니 인생 헛살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티를 좀 내고 살 걸 그랬나 봅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티내지 않았으니 며느리의 민낯을 볼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처음으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해주니 둘은 너무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얼어붙어 있더라고요. 며느리는 저에게 다시 한번 물었어요. 진짜로 그 건물이 어머님 명이라고요? 그래. 거기 위치 엄청 좋잖아요. 요즘 거기 집값도 많이 올라서 장난 아니던데?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내가 이 얘기를 꺼내게 된 건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야. 너 이 결혼 생활 끝까지 이어나갈 거니? 얘랑 같이 쭉 살 계획이야? 같이 살면 건물 안 물려줄 생각이다. 시어머니를 개똥 취급하는 며느리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구나. 그랬더니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다급하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화 푸세요. 네? 내가 화풀 게 뭐가 있니? 너한테 이제 서운한 것도 없는데. 남남이 되면 그만인 일에 굳이 매달리며 노력하고 싶지 않구나. 제가 말이 너무 심했어요. 죄송해요. 화 풀리실 때까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끼리의 사소한 의견 다툼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님 얘기까지 하게 되고 서로한테 상처를 주게 됐는데 선을 넘었어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너 아까 나한테 사과도 안 하려고 했잖니. 근데 이제 와서 사과를 한다고?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니야? 어머님 사정을 제가 모르고 있었잖아요. 워낙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제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여태껏 어머님을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게 너무 죄송해서 그래요. 나는 할 말 끝났으니 이만 나가봐. 너희끼리 상의를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아무튼 나는 내 의견 전달했으니 결과만 통보해주면 돼. 둘이 같이 살 계획이라면 앞으로 김밥 냄새 참으며 여기까지 올 필요 없이 둘이서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거야. 나는 앞으로 자식 없는 셈 치고 살아가면 되니까. 어머님, 저는 아직 할 말이 남았는데. 나는 끝났대도? 피곤하니까 돌아가. 앞으로 나한테 할 말이 있으면 문자로 부탁해. 나도 바쁜 사람이라 며느리 연락을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거든. 며느리는 한참을 제 곁에 머물다가 끝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 채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며느리는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새벽부터 저희 집에 오더라고요. 네가 여기 무슨 일이니? 어머님, 저 오늘 연차 냈어요. 어머님이랑 같이 시간 보내려고요. 바쁜 거 안 보여? 오늘도 김밥 장사 하시죠? 제가 도울게요. 뭘 하면 되나요? 네가 이걸 한다고? 퍽이나. 저 요리 잘해요, 어머님. 얼마나 손이 야무진데요. 맡겨만 주세요. 이거 일단 옮기면 되잖아요. 며느리는 갑자기 머슴처럼 변하더니 무거운 걸 척척 들어 옮겨주고 제 옆에 와서 김밥도 같이 말더라고요. 처음에는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김밥 파는 시어머니 무시할 땐 언제고 건물 이야기를 꺼내자 태도를 완전히 바꾼 거잖아요. 어쩜 저렇게 속이 훤히 보이는지 요즘 애들은 참 솔직하기도 하구나 싶더라고요.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착한 며느리로 변신을 하더라니까요. 제가 장사를 할 때도 옆에 앉아서 같이 있더라고요. 너무 귀찮게 굴길래 제가 한마디 했어요.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헛수고 하는 거니까 내일부터는 네 할 일 해라.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부끄럽게도 이런 일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어머님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오늘 함께 해보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활기차게 일을 하셨는지 깨닫게 되어서 존경스러워요. 해보니까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은데요? 저 앞으로도 쭉 어머님 옆에서 같이 일해도 되나요? 언제는 사무직이 좋다며. 평생 김밥만 마는 게 억울하지도 않냐며. 그건 잘 몰랐을 때 했던 말이잖아요. 저 사실 사무직 적성에 맞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만둘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이제 슬슬 임신 준비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월급이 아쉬우니 그만둘 수도 없고. 그거야 네 사정이지. 그러게요. 잘 생각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얼마 후 며느리는 또 저희 집에 새벽부터 불쑥 나타났어요. 이번엔 무슨 의자까지 준비해 왔더라고요. 어머님, 여기 앉으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제가 이거 구하려고 시장통을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너 왜 또 왔어? 그만 오라니까. 저
휴직했어요. 뭐? 하는 일이 적성에도 잘 안 맞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머님 일을 도우려고요. 혼자 하기 힘드시잖아요. 혼자 하는 게 훨씬 편해. 그걸 내 허락도 없이 결정해? 어머님 가뜩이나 관절도 안 좋으신데 장사하시다가 무슨 일 나면 어떡해요. 제가 옆에서 지켜드리면 좋잖아요. 며느리는 직장을 휴직하고 제 옆에서 김밥을 같이 팔겠다며 나서더라고요. 재료를 사는데 졸졸 따라다니며 김밥 파는 게 적성에 맞는 것 같다며 대를 이어서 하겠다며 너스레를 떨었어요. 저는 그동안 무시받은 서름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며느리에게 김밥을 혼자 팔도록 시킨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장사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이거 다 팔았어요. 젊은 세대기 고생한다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사주셨어요. 아무래도 저 김밥 장사로 부자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휴직 말고 퇴사를 해야 했나봐요. 갑자기 태도를 바꾼 며느리가 괘씸하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에 마음이 조금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도 과거에 잘못한 건 후회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어른인데 용서를 구하면 그 노력을 알아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일단은 쭉 지켜보기로 했어요. 며느리는 그 이후로 자주 찾아와서 저와의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들에게도 일러두었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더라도 나한테 절대 전달하지 말라고요. 나쁜 말 하는 사람보다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그때 그 말을 나한테 전달했던 건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었으니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도 저에게 잘못한 것 같다며 사과하더라고요. 고부관계에서 충분히 서운한 게 생길 수 있고 뒤에서 욕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전달하는 순간 일이 커지잖아요. 나중에는 저도 마음에 걸려서 며느리에게 은근슬쩍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혼하라고 했던 건 너무 서운하고 괘씸해서 그런 거였으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인간관계가 어찌 항상 좋을 수만 있겠니. 부딪히다 보면 서로를 알게 되고 그렇게 애정이 생기는 거겠지. 다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요. 저는 어머님께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요. 제가 어머님 입장이었으면 괘씸해서 더 나쁜 말을 했을 거예요. 당연히 화나는 상황이었잖아요.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그동안 서운하셨던 거 전부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노력할게요. 며느리는 휴직이 끝난 후 직장을 관뒀고 제 일을 꾸준히 도와줬어요. 나중에는 업체가 하고 있는 건물 관리까지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며느리와 꽤 가까워졌네요. 고부관계는 조금씩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며느리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은 건지 건물에 눈독 들여 연기하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노력해주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혹시나 모르잖아요. 건물을 물려주자마자 돌변할지도 모르고 속으로는 저를 여전히 무시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확실하게 며느리의 마음을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슬쩍 떠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진심을 알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말에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앉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건물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을 거야. 언제쯤 물려줄지 궁금하겠지.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해봤어. 안 그래도 둘이서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이 건물까지 물려줄 필요가 있을까 싶더구나. 그리고 문득 내 인생이 서글퍼지더라. 평생을 희생만 하며 살아온 나에게 보상을 좀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나는 건물을 팔고 그 돈으로 내 남은 인생을 멋지게 보내보려고 한다. 너희에게 건물은 물려주지 않을 계획이니 너희는 너희 알아서 잘 살아봐. 원래 인생은 각자의 노력으로 사는 거 아니겠니?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도움을 준다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내 말뜻을 먼 훗날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다. 그랬더니 아들은 가만히 듣다가 엄마 뜻대로 하세요 하며 제 말에 순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문제였어요. 그 말을 끝마치자마자 며느리의 반응을 살폈는데 손을 바르르 떨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도끼 눈을 한 채로 쳐다보더니 마음속에 있는 말을 내뱉었어요. 그럴 거면 왜 저를 부려먹으셨어요? 부려먹다니. 내가? 길거리에서 김밥 팔라고 시키셨잖아요. 그거 팔면서 제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했는지 아세요? 부려먹을 건 잔뜩 부려먹고 이제 와서 건물 팔고 어머님 인생 사시겠다고요? 저는 납득할 수가 없네요.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세요? 그 건물은 엄연히 내 명이고 물려주고 말고는 내 자유야. 그리고 건물 판 돈을 나중에 너희한테 물려줄 수도 있지?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물려주겠다는 말이잖아요. 충분히 즐기고 남은 돈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요즘 인생 100세 인생인데 어머님이 물려주시는 돈 받으려면 저는 60세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한창 돈 필요할 땐 굶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않다가 말년에 푼돈 쥐어주면 다예요? 너 지금 말이 좀 심하다? 네, 심한 말 오늘은 좀 해야겠어요. 제가 노력했잖아요. 앞으로도 쭉 노력할 거라고 약속까지 했는데 어떻게 며느리의 진심을 한순간에 짓밟을 수가 있어요? 어머님, 혹시 저한테 일부러 복수한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 유치한데요. 저 직장까지 관뒀어요. 다시 회사 입사할 수도 없다고요. 누가 직장 관두라 그랬어? 네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며. 직장보다 건물 관리가 제 적성에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건물 물려주세요. 저희 이제 외벌이라 돈도 없다고요. 장난치지 마시고 진행해 주세요. 농담할 기분 아니라니까요. 나도 농담할 기분 아니란다. 나는 적어도 네가 내 결정을 존중해 줄 거라 생각했어. 이딴 결정을 어떻게 존중해요. 솔직히 어머님도 아셨잖아요. 제가 직장까지 관두고 어머님을 돕는 이유가 그럼 뭐라고 생각하셨는데요? 진심으로 김밥 하는 걸 제가 좋아해서 어머님을 돕는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머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농락한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 제 심정이 어떤지 아세요? 사기꾼한테 속은 기분이라고요. 너 지금 나한테 사기꾼이라고 한 거니? 사기꾼보다 더한 년이죠. 줬다 뺏는 게 더 나쁜 거니까. 너 이제 막 나가는구나. 본색을 드러내기로 작정한 거야? 네. 며느리는 뭐 욕하면 안 되나요? 그쪽 때문에 내가 직장까지 관두고 낙동강 오리알이랬는데 인생이 아작났다고요. 며느리는 저에게 욕을 하더니 탁자에 있는 물건을 깨부수며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과격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상상도 하지 못한 저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들도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결국 아들이 일어나서 며느리를 말리며 상황은 겨우 진정됐지만 제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건물 하나만 보고 저에게 헌신을 다했던 거였어요. 그것만 믿고 직장도 관두고 이리저리 떠벌리고 다녔나 봅니다. 당연히 화나는 상황이고 서운할 거라 생각하긴 했어요. 그런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시어머니를 향해 욕하면서 돌변하는 모습에 아주 크게 실망했네요. 아들과 싸울 때도 그런 눈빛으로 욕을 하며 싸웠겠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며느리는 그 이후로 저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건물을 물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저를 완전히 차단한 것이죠. 그리고 몇 달 후 아들이 혼자 저희 집에 방문했어요. 무슨 심각한 말을 하려는지 한참 동안 뜸을 들이더라고요. 아들, 요새 어떻게 지내길래 연락도 없었어?
엄마, 나 이혼하려고.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 그 사람한테 이혼하자고 하기 전에 엄마한테 먼저 말하려고 찾아왔어. 그래, 네 결정 존중하마. 나랑 싸울 때마다 나한테 욕하고 물건 던지는 건 참을 수 있었어. 그런데 엄마한테 똑같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이 뚝 떨어지더라. 어른한테 그딴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더라. 사실 엄마가 건물 얘기 꺼냈을 때부터 매일 재촉하더라고. 얼른 건물 달라고 해라. 물려받을 때 공동명의로 하자. 관리는 온전히 자기가 할 테니까 믿어달라. 나중에는 나도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이 여자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긴 하는 걸까? 혹시나 건물 때문에 내 옆에 붙어있는 건 아닐까? 예전에는 먼저 이혼하자고 서류까지 내밀었거든. 건물 얘기가 나오니까 이혼 얘기는 쏙 들어가더라. 사실 처가 쪽도 그리 잘 사는 편이 아니었어. 매달 벌어서 처가에 용돈 보내고 생활비까지 쓰면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 돈 관리는 소민이가 있는데 자꾸 돈이 줄줄 새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내가 번 돈을 처가에 조금씩 보내고 있더라고. 용돈까지 보냈는데 그게 모자라서 비상금까지 보내고 있었던 거야. 아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며느리가 괘씸하더라고요. 이혼이 쉬운 결정도 아니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어긋난 인연은 애초에 잘라내는 게 옳은 판단이겠다 싶어서 아들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한동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어느 날 밤 며느리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아들을 설득하다가 실패했는지 이제는 저에게 매달렸어요. 어머님, 그땐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아무리 섭섭해도 어머님한테 그러는 건 잘못된 행동이었는데 뒤늦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요즘 제가 많이 불안정했거든요. 친정 부모님이 어디에 투자를 하셨다가 실패하셔가지고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인데 결혼 생활도 그리 행복하지 않고 직장에서도 사실 권고사직 1순위였어요. 뭐 하나 잘 풀리는 게 하나도 없던 와중에 어머님이 어쩌면 제 인생의 동화줄이 되어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가 잠시 욕심을 부렸나 봐요. 어머님 재산이니까 어머님이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말이 맞는 건데 저희 부부를 살려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저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어요. 저한테 많이 실망하셨던 거 알아요. 그래서 차마 어머님께 바로 연락드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어요. 제가 아직 철이 덜 들었나 봐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신 차렸으니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여기 와서 고해성사는 뭐하러 해?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저 그 사람 없으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어머님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며느리가 될 자신 있는데 이제 정말 잘할 자신 있는데 이혼 통보를 받았어요. 노력조차 해보지 않고 갈라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본인 감정 하나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애를 내가 어떻게 가족으로 믿고 살 수가 있겠니? 나는 너희 부부 일에 관여할 생각 일절 없으니 돌아가. 이제 욕심 안 부릴게요. 건물 필요 없어요. 어머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고 사셔요. 저는 바라는 거 하나 없이 어머님 곁을 지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래도 그 사람 어머님 말씀을 잘 듣는 편이었잖아요. 어머님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 지금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이미 너랑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다니까?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욕을 들었는데 그걸 용서해줄 수 있겠어? 난 그 순간부터 다시는 너랑 상종하지 말아야겠다고 결론 내렸어. 어른이 됐으면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이제 와서 잘못했다, 후회한다,
받아달라 하면 끝이야? 그래도 나는 네가 내 일도 돕고 자주 찾아오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며느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감동까지 받았는데 그 모습이 다 연기였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니. 나도 이제 겨우 마음 진정하고 회복했으니까 너도 이혼하고 새 출발하는 게 좋을 거다. 솔직히 이 정도 일은 가족끼리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재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고 욕하고 멱살 잡는 거 사실 흔한 광경 아닌가요?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다 감싸고 넘어가잖아요. 저한테만 너무 가혹하신 것 같아요. 그게 서운해요. 자꾸 네 입장만 생각하는 거야? 그것도 습관이야. 너는 네가 제일 불쌍하고 안쓰럽지? 너야말로 나한테 가혹하다는 생각 안 드니? 내가 오죽하면 아들을 이혼남까지 만들면서 둘이 갈라선다는 걸 찬성하겠니? 부모로서 이 어려운 결정을 단번에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나는 더 이상 너한테 기대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다. 그냥 우리 서로 인연이 아닌 것 같으니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겠어.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천천히 생각해도 되잖아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러워요. 친정이 어렵다고 하더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인생 길게 봐라. 당장 눈앞에 돈만 욕심냈다가 정말 큰 코 다치는 법이야. 여태껏 신랑 월급 관리하겠다고 해놓고 슬쩍 빼돌렸다며. 너 지금 그거 아쉬워서 이혼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지? 아니에요. 저 진짜 그 사람 사랑해요. 도저히 헤어질 수가 없어요. 어머님, 제가 진짜로 잘할게요. 어머님도 놀라실 만큼 새로운 사람이 될 자신 있으니까 저 한 번만 다시 받아주세요. 여기 살면서 어머님한테 살림도 배우고 제가 도울게요. 보상 같은 건 하나도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순수한 마음을 좀 믿어주세요. 제발요. 며느리는 무릎까지 꿇고 저를 향해 싹싹 빌더라고요. 눈물까지 흘렸지만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엎어진 물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겠어요. 며느리에게 실망한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모든 행동들이 가식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며느리는 저와 아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기까지 정말 끈질기게 붙잡더라고요. 그래도 결국에는 깔끔하게 갈라섰습니다. 저도 제 아들이 이혼남이 될 거라 생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가슴이 아팠네요. 그래도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아들일 테니 겉으로는 괜찮은 척 위로해 주었어요. 시간이 약이다. 언젠가는 다 괜찮아질 거다.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닐 거다. 제가 해줄 수 있는 말들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계절이 여러 번 흐르고 몇 년이 지나 어느새 아들은 이혼의 아픔을 딛고 새 출발을 하더라고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니 아들의 표정도 몰라보게 밝아졌고 활동적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결국 아들은 재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어느새 제가 할머니가 되었네요. 요즘은 손주 보는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혼을 했을 땐 이런 날이 올 줄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살다 보니 행복한 날이 오긴 하네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며느리는 너무 착하고 예의 바르고 싹싹해요. 제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네요. 그저 앞으로도 싸우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게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아직까지 상속을 하지 않고 있어요. 천천히 생각하려고 해요. 생각해보니 모을 줄만 알았지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살면서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곤 했는데 이제 남은 인생은 주변에게 보답을 하며 사는 게 제 임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식의 이혼 이야기를 주변에 꺼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랑할 거리도 아니어서
꽁꽁 숨기고 살았는데 이곳에서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었네요. 읽어주신다면 저도 청취자의 입장에서 재미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